찍.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심방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 발겼으니 그것은 비단이 갈라지는 소리이자 한 여인의 운명이 비틀어지는 흉한 전주곡과도 같았다. 촛불이 기이하게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그 시각, 붉은 원앙금침 위에는 날 선가위 하나가 서슬퍼렇게 놓여 있었고 같이 집은 새색시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앙 두 마리가 정답게 술을 놓고 있던 화려한 비단 이불은 마치 짐승의 발톱에 핥히어진 듯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여 손뭉치가 흉물스럽게 터져 나와 있었으니 그 꼴이 마치 붉은 피를 토해낸 내장과도 같아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 지경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앞에 선 여인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여인의 입가에는 기이할 정도로 싸늘하고도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바로 연화가 평생을 모셔야 할 시누이 명옥이었다. 명옥은 혀를 차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읊조리듯 말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세 사람이 들어오는 날부터 이 귀한 혼수를 조각조각 내버렸으니 이는 필시 집안에 애군이 낄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 살다 이리도 부정한 신부는 처음 보는구나. 연화의 심장은 천근만근 쇳덩이에 짓눌린 듯 쿵쿵거리며 요동쳤고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으나 명옥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방금 전 신랑이 들어오기 전 잠시 매무새를 만져주겠다며 들어온 명옥은 품속에서 은장도도 아닌 웬 낡은 가위를 꺼내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불의 한가운데를 무참히 그어버린 것이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명옥은 가위를 바닥에 팽개치고는 도리어 연화가 실수로 이불을 찢은 양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표독스러운지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광대와도 같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향,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질 정도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연화는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맹수가 우글거리는 굴속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잔치국수를 나누어 먹는 하객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나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신방 안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건대 연화가 최진사 댁으로 시집오게 된 것은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늙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본디 뼈대 있는 양반가였으나 조부때 영모에 휘말려 가세가 탕진된 후 연화네 집안은 끼니조차 있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미모와 효심만은 고을 안에 자자했다. 최진사 댁은 재물은 넘쳐나나 족보가 미천하여 늘 양반가와의 혼사를 갈망하던 차에 몰락했으나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인 연화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며느리감이었다. 혼례가 결정되던 날 연화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당부했었다. 시집살이가 고되더라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 했다. 죽은 듯이 지내면 반드시 볕들 날이 올 것이다. 연화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집안을 일으키리라 다짐하며 꽃가마에 올랐었다. 그러나 그녀는 꿈에도 몰랐으니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귀와의 싸움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진사 댁에는 늦은 나이까지 출가하지 않고 친정에 머물며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시누이 명옥이 있었는데 그녀는 본디 성정이 표독하고 질투심이 강하여 아랫사람들이 벌벌 떠는 존재였다. 명옥에게 있어 남동생인 최도령은 자신의 분신이자 유일한 삶의 낙이었으니 어려서부터 어미를 일찍 여의고 누이의 손에서 자란 최도령 또한 누나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쟀다 해도 믿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 동생이
장가를 든다는 소식에 명옥의 마음속에는 축복 대신 시커먼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리라. 족보만 번드르르한 가난한 집 딸년이 들어와 자신이 공들여 키운 동생을 채가고 나아가 자신이 쥐고 흔들던 안방마님 자리까지 넘볼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명옥은 혼례가 결정된 그날부터 연하를 몰아내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동생 앞에서는 인자한 누이의 가면을 쓰고 혼례 준비를 돕는 척했으나 뒤돌아서면 하녀들에게 연화의 흉을 보며 있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날이 어둑해지고 초래청의 촛불이 하나둘 밝혀질 무렵 연지 곤지를 찍은 연화의 모습은 달나라 선녀가 하강한 듯 고와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마당 한 구석에서 명옥은 싸늘한 눈빛으로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녀의 손톱은 치마폭을 뚫을 듯이 꽉 쥐어져 있었다. 명옥은 생각했다. 전연의 고운 얼굴을 지시겨 놓지 않고서는 내분이 풀리지 않으리라. 감히 천한 것이 굴러들어와 내 자리를 넘보다니.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명옥은 짐짓 웃음을 띠고 있었으나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음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랑인 최도령은 연화의 미색에 반해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최진사 내외 또한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에 들떠 있었기에 집안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는 악의 씨앗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리며 문지방을 넘을 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으나 그저 낯선 환경 탓이려니 여기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밤이 깊어 신방에 든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신랑 대신 시누이 명옥이 불쑥 들어왔다. 명옥은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합한주 대신 정체불명의 탕약 한 그릇과 바느질 고리가 놓여 있었다. 도령이 손님들 접대에 바빠 늦어질 게다. 내 잠시 세 사람이 가져온 혼수나 구경하며 말동무나 하러 왔다. 명옥의 말은 다정하게 들렸으나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하가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리려 하자 명옥은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 앉으라 했고 이내 이불장 쪽으로 다가가 연하가 해온 혼수 이불을 꺼내 펼쳤다. 비단 빛깔이 곱기도 하구나. 헌데 바느질 솜씨가 영 서툴러서야 원. 어디 뜯어진 곳은 없나 보자꾸나 하며 이리저리 살피던 명옥의 손놀림이 점차 거칠어지더니 순식간에 품에서 가위를 꺼내 이불을 찢어버린 것이 바로 조금 전의 상황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찢겨진 이불 앞에서 명옥은 연기력을 한껏 발휘하며 통탄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어찌 이리 조심성이 없느냐. 신랑이 덮을 이불을 찢어먹다니 이는 필시 도령의 앞길을 막으려는 흉조가 틀림없다. 명옥의 목소리는 일부러 문 밖까지 들리도록 크고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연화는 바들바들 떨며 형님 그것이 아니오라 하고 해명하려 했으나 입술이 떨어지기도 전에 명옥은 무서운 기세로 연화의 말을 잘랐다. 시끄럽다. 네가 감히 시누이에게 말대꾸를 하려는 게냐. 들어온 첫날부터 이러할진데 앞으로 집안 꼴이 어찌 될지 뻔하구나. 바로 그때 신방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최도령이 들어섰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술이 확 깨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찢겨진 붉은 비단과 손뭉치,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신부, 그리고 혀를 차며 서 있는 누이의 모습은 실로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누님, 이게 대체 무슨 병고입니까? 최도령이 당황하여 묻자 명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꼬리를 내리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도령, 내 참으로 민망하여 할 말이 없다. 세 사람이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본디 성정이 거친 것인지 글쎄 가위로 실밥을 정리하겠답시고 설치다가 귀한 원앙금침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뭐냐. 신성한 첫날 밤에 이불이 찢기다니 이는 부부의 연이 끊어질 징조라 하여 옛 어른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거늘. 명옥의 말은 교묘했다. 그녀는 연하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감싸는 척하면서도
성정이 거칠다느니 연이 끊어질 징조라느니 하는 말로 최도령의 마음에 불안감과 불길함을 심어주고 있었다. 최도령은 미신을 몹시 따르는 위인이었기에 찢어진 이불을 보는 순간 연화에 대한 호감보다는 찜찜함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로 호소했다. 서방님,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그러나 연화가 말을 잇기도 전에 최도령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누이 명옥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첫날 밤에 피처럼 붉은 이불 속이 터져나온 광경이 그에게는 끔찍한 불길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연화의 눈물 젖은 얼굴을 외면하며 차갑게 내뱉었다. 재수 옹붙는다더니 내 혼례날부터 이런 흉한 꼴을 볼 줄은 몰랐소. 부정타서원. 최도령은 혀를 차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방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하고 울리자 명옥은 그제야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다시금 띄우며 연화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보아라, 사내의 마음이란 이토록 얄팍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알겠느냐? 명옥마저 방을 나가버리자 넓은 신방에는 연화 홀로 남겨졌다. 촛불은 심지가 다 타들어가 가물거리고 찢겨진 이불 솜은 마치 연화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연화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첫날 밤 신랑에게 버림받고 신우이의 계략에 빠져 죄인이 되어버린 신세.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겨울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했고 연화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이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혹독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쌓이고 쌓여 훗날 하늘조차 분노하게 만들 거대한 업보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정화수 그릇을 찾아들고는 어두운 방구석을 향해 절을 올리며 빌고 또 빌었다. 이 누명을 벗겨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지만 대답 없는 허공에는 명옥의 서늘한 웃음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 뿐이었다. 동이 트기 무섭게 최진사 댁의 아침은 서리빨 같은 냉기로 시작되었다. 첫날 밤의 소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는 새벽녘 부엌으로 나가 문안 인사를 올릴 조석을 지어야 했다. 본디 새색시가 들어오면 사흘은 편히 쉬게 하는 것이 법도였으나 명옥은 이 집안 법도는 내가 정한다며 연화를 캄캄한 부엌으로 내몰았다. 부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는 일조차 익숙지 않은 연화의 손은 숯검댕으로 까맣게 물들었다. 연화가 힘겹게 물을 길어 올 때마다 물동이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려 휘청거렸으나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는 명옥의 눈초리는 매서운 감시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명옥은 안방마님인 어머니에게 달려가 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늦잠을 자려 하기에 제가 억지로 깨워 내보냈습니다. 양반가 규수라더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라고 속삭였다. 어머니 최 씨는 찢어진 이불 사건으로 이미 연화에 대한 마음이 돌아선 터라 딸의 이간질을 철석같이 믿으며 혀를 찼다. 치칙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빈 강정이로구나. 네가 고생이 많다. 아침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가니 시부모와 남편 최도령 그리고 신우이 명옥이 둘러앉아 있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려놓자 명옥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어디 새 올케의 솜씨 좀 볼까? 명옥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숟가락을 요란하게 내려놓았다. 아이고 짜라. 이게 국이냐 소금물이냐? 시부모님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게 할 작정이냐? 명옥의 호들갑에 최진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국물을 맛보았고 이내 캄하고 뱉어내며 수저를 던졌다. 네가 우리 집안에 원한이라도 있느냐? 어찌 음식을 이따위로 내오느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엎드리며 아버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간을 맞추었는데
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사실 이는 명옥이 연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국솥에 소금 한 바가지를 들이부은 탓이었다. 명옥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연화를 꾸짖었다. 변명은 그만해라.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어디서 말대꾸냐? 내 친정에서는 어른 공경하는 법도 안 가르치더냐? 그날부터 연화의 삶은 종살이보다 더한 지옥으로 변해갔다. 명옥은 집안의 모든 잦은 일을 연화에게 떠넘겼다. 한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오라 시키는가 하면 콩 한 가마니를 하룻밤 사이에 다 고르라며 잠을 재우지 않기도 했다. 연화의 곱던 손은 터져서 피고름이 잡혔고 옷 같던 얼굴은 수척하게 말라갔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연화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 최도령의 차가운 외면이었다. 연화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밤마다 정성스레 술을 놓아 버선을 짓고 남편이 좋아하는 다과를 준비해 사랑방 문 앞을 서성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난 명옥이 연화를 가로막았다. 도령이 글 읽는데 방해되니 썩 물러가라. 네가 가져온 것들은 보기만 해도 재수 없다고 하시더라. 명옥은 돌아서서 최도령에게 가서는 이렇게 전했다. 올케가 글 공부하는 도령 뒷바라지는커녕 힘들어서 못 살겠다며 친정으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답니다. 저리 정없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최도령은 본래 심약하고 귀가 얇은 사내라. 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연화를 멀리했다. 가끔 마당에서 연화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녀의 내탄 눈과 터진 손을 보고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명옥이 옆에서 저게 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계략이라고 속삭이는 통에 마음을 닫아버렸다. 하루는 연화가 용기를 내어 최도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방님,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이 집안 귀신이 되고자 들어왔습니다. 형님의 말씀은 오해이십니다. 연화의 간절한 눈빛에 최도령의 마음이 흔들리려던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명옥이 연화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어디 감히 남정네 옷자락을 함부로 잡느냐. 천박하게 굴지 마라. 명옥은 연화를 밀치고 동생을 데리고 사라졌고 흙바닥에 나뒹군 연화는 서러움에 목이 메어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집안 어디에도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명옥의 질투와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진사댁 며느리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생한다더라. 그 집 시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라 하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명옥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운 한편 연화가 동네 안악들에게 동정받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연화를 영원히 이 집에서 내쫓거나 아니면 죽은 듯이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도둑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최진사댁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옥으로 깎아 만든 값비싼 비취 비녀가 보관되어 있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명옥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안방에 스며들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다.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며 돌아눕자 명옥은 숨을 죽이고 장롱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빛이 비녀를 집어든 명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만 있으면 너는 끝이다. 감히 내 자리를 넘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명옥은 비녀를 품에 감추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연화의 방으로 향했다. 연화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명옥은 연화의 낡은 반다지 문을 조심스레 열고 겹겹이 쌓인 저고리 사이 깊숙한 곳에 비녀를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문을 닫고 연화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게다. 그때 내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꾸나. 다음 날 아침 명옥은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머리 단장을 돕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어머니, 오늘은 날도 좋으니 그 고운 빛의 비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쁘게 꽂아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딸의 효심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 열쇠를 내주었다. 그러나 잠시 후 안방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없다. 비녀가 없어졌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이 모두 불려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명옥은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세상에, 문단속을 철저히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신웃을 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눈길을 연화에게 돌리며 말했다. 혹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소행 아닐까요? 요즘 세 사람이 친정에 돈을 붙이고 싶어 안달이 났다던데. 그 말 한마디는 마른 장작에 불을 지핀 격이었다. 시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연화에게 꽂혔다. 설마 네가? 연화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저는 맹세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억울함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명옥은 이미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방을 뒤지게 하고 있었다. 아니면 방을 보여주면 될 것 아니냐. 떳떳하다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지. 명옥의 지시에 하녀들이 연화의 반다지를 열어젖혔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하녀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마님, 여기 비녀가. 모두의 시선이 하녀의 손끝에 꽂혔다. 영롱한 빛이 비녀가 연화의 저고리 사이에서 나온 것이었다.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혀왔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연화가 절규했으나 최도령마저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너를 믿어보려 했건만 도둑질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더럽다. 정말 더러워. 최도령의 경멸 어린 말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명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연화에게 다가와 뺨을 후려쳤다. 이 앙큼한 년,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폐물을 훔쳐 썩 나가라. 당장 관아에 고발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그날 밤 연화는 쫓겨나지는 않았으나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쌀 한 톨, 물 한 모금 주지 말라는 명옥의 엄명에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연화는 갈라진 입술로 겨우기어 광의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의 빗물을 받아 정화수랍시고 올려놓았다. 하늘이시여, 달님이시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제 결백을 밝혀주시옵소서. 저 악한 혀가 뱉어내는 거짓말들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소서. 연화의 기도는 저주가 아닌 피 맺힌 절규였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밤하늘의 달빛은 더욱 서늘하고 창백하게 빛나며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광 밖에서는 명옥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끔찍한 파멸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바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탁, 탁, 탁. 메마른 나무 토막이 부딪히는 청아한 목탁 소리가 최진사 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고요한 앞마당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잠든 양심을 깨우려는 듯 혹은 다가올 파국을 경고하려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며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뒤흔들었다. 연화가 도둑 누명을 쓰고 광에 갇힌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연화는 피골이 상접한 채 명옥의 감시하에 마당 한 구석에서 콩 타작을 하고 있었다. 죄인이라 하여 밥도 주지 않으려 했으나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명옥이 잠시 끌어낸 것이었다. 멍석 위에 쏟아지는 콩알들이
마치 연화에 부서진 마음처럼 이리저리 튀어나갔다. 그때 대문 밖에서 굵직하고도 쩌렁쩌렁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나가는 과객이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한 끼 공양을 청하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서 곶감을 손질하던 명옥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니, 아침부터 웬 재수 없는 중이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게냐. 썩 꺼지지 못할까. 명옥은 평소에도 불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위인이었으나 연화를 모함하여 광에 가둔 뒤로는 신경이 쇠약해져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그녀는 하인을 부를 새도 없이 직접 대문으로 달려나가 빗장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문 밖에는 누더기 승복을 걸친 노승 한 명이 합장을 한 채 서 있었다. 하얀 눈썹이 길게 늘어지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서려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기가 등등한 명옥의 눈에는 그저 밥이나 빌어먹는 늙은 거지로 보일 뿐이었다. 어디 감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곡을 하느냐. 우리 집에 줄 쌀 따위는 없으니 썩 물러가라. 명옥이 독살스럽게 쏘아붙이자 노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온화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소승이 배가 고파온 것이 아니오라. 이 집안의 감도는 흉흉한 기운이 하도 짙어 잠시 들른 것입니다. 시주가 어렵다면 물 한 바가지라도. 그러나 명옥은 노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와 노승의 발치에 캔 뿌려버렸다. 하얀 소금이 흙바닥에 흩어지며 노승의 집신을 더럽혔다. 재수 옴붙기 전에 썩 꺼지라니까. 어디서 흉한 소리를 짓거려 부정타게. 명옥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쾅 닫아 걸었다. 별 미친 중을 다 보겠네.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그녀는 투덜거리며 다시 안채로 돌아갔다.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연화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비록 자신은 끼니를 굶고 천대받는 처지였으나 수행하는 스님을 저토록 박대하면 필시 화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노승의 깊은 눈매가 마치 자신의 억울함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연화는 명옥이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자신이 점심 요기로 받은 주먹만 한 꽁보리밥 덩어리를 품에 감추고 살금살금 뒷문으로 향했다.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연화에게는 배고픔보다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다. 뒷문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돌아가니 저만치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노승의 뒷모습이 보였다. 스님, 스님. 연화가 쉰 목소리로 급히 부르자 노승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노승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보리밥 덩어리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스님, 저희 시누이가 본래 심성은 착하나 요즘 예민하여 실수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옵소서. 비천한 것이라 부끄럽사옵니다. 연화의 손은 거칠고 흙투성이었으나 그 위에 놓인 보리밥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노승은 그 주먹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화의 얼굴을 응시했다. 노승의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광채가 일렁였다. 그는 주먹밥을 받아드는 대신 지팡이로 땅을 툭 치며 탄식하듯 말했다. 허, 기구하도다. 맑은 물에 먹물을 풀었으니 어찌 검지 않겠는가. 보살님의 얼굴에는 억울한 원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나 그 마음밭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청정하구려. 노승의 말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속내를 들킨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이어 최진사댁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으나 천둥처럼 울림있게 말했다. 그러나 저 담장 안에는 검은 뱀이 탐리를 틀고 앉아 있구나.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했다. 남을 찌르려던 칼끝이 머지않아 제 주인의 목구멍을 겨눌 것이니 인과응보는 피할 길이 없도다.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뱀이라니요? 연화가 되물으려 했으나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보리밥을 받아들고는 합장했다. 이 공양의 공덕으로 보살님은 큰 애군을 면할 것입니다. 부디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돌이 말을 하고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노승은 바람처럼 호련히 골목길 끝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승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다시 탁, 탁, 탁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한편 안방에 들어와 낮잠을 청하려던 명옥은 이상한 한기를 느끼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아까 그 노승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재수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어디서 감히 나를 노려봐.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그날 밤부터 명옥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선잠 속에서 귓가에 끊임없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뱀이 마른 낙엽 위를 기어가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다. 명옥이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면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창호지 문에 비친 달 그림자만이 을씨년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냐? 걔 누구 없느냐? 명옥이 소리쳐 하녀를 불렀으나 하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씨, 아무도 없습니다. 고양이 소리겠지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밤, 명옥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입속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니 혀가 끝도 없이 길게 늘어져 나왔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길게 늘어진 혀는 붉은 뱀으로 변하여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 근층거리며 발버둥 치는 순간 뱀이 된 혀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거짓말, 거짓말. 네가 뱉은 그 모든 거짓말이 너를 삼키리라. 명옥은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으악. 그녀의 비명 소리에 온 집안 식구가 잠을 설쳤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얘야, 왜 그러느냐, 가위라도 눌린 게냐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으나 명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떼지 못했다. 방금 전 꿈속에서의 감각이 너무나 생생하여 혀가 입안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듯 연신 입술을 달싹거렸다. 어머니, 무서워요. 무언가 제 목을 명옥의 안색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당당하고 표독스럽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를 지은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모습이었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네가 요즘 신경을 너무 써서 기가 허해진 모양이다.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어야겠다라고 말했지만 명옥은 그것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명옥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연화를 괴롭혔다. 광에 갇힌 연화를 끌어내어 마당에 무릎 꿇려 놓고는 자신이 겪는 이 모든 불길한 일들이 연화 탓이라며 매질을 하려 들었다. 내년이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린 것이지 그 중놈과 짜고 나에게 저주를 건 게야. 명옥이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연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명옥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회초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혀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기분 나쁜 감각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명옥은 흠칫 놀라 손을 떨구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뜨고 명옥을 올려다보았다. 연화의 눈빛은 예전처럼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 아니었다.
노승의 말을 들은 이후 연화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함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형님,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연화가 나직하게 말하자 명옥은 마치 뜨거운 불에 댄 듯 펄쩍 뛰었다. 이 인연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닥치지 못해. 명옥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걸린 듯 컥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명옥은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에 서 있던 하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아기씨 목소리가 왜 저러지? 진짜 무슨 곡절이 있는 거 아니야? 수근거림이 들려오자 명옥은 더욱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연화를 광으로 다시 쳐넣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광으로 끌려가는 연화의 등 뒤로 명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어두운 광 속에 다시 홀로 남겨졌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노승의 예언, 돌이 말을 하고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는 날,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이 끝이 아님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반면 안방으로 돌아온 명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혀가 마치 검붉은 숫덩이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명옥은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파편마다 일그러진 명옥의 얼굴이 수십 개로 나뉘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업보의 그림자는 이제 명옥의 발목을 넘어 목덜미까지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진사 댁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멍석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단두대와도 같은 처형장이었다. 며칠간 광에 갇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연화는 두 포졸에게 이끌려 나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려졌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가 핏기가 없었으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청마루에는 최진사 내외와 최도령,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인 명옥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명옥은 오늘이야말로 연화를 확실하게 내쫓고 다시는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작정으로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돈으로 매수한 하녀월이를 증인으로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철렁철렁 울렸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답했다. 아버님,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비녀를 훔친 적도 집안을 저주한 적도 없사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연화의 꼿꼿한 태도에 최진사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증거가 명명백백하거늘 아직도 오리발을 내미느냐. 내 방에서 비녀가 나왔고 네가 밤마다 주술을 외운다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때 명옥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말로 해서 들을 년이 아닙니다. 월이야, 이리 나와서 네가 본 것을 사실대로 고하거라. 명옥의 부름에 하녀 월이가 벌벌 떨며 마당 앞으로 나섰다. 월이는 연화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입니다. 제가 밤에 변소 가다가 봤는데 아씨 방에서 촛불 켜놓고 시누이 아씨 죽으라고 비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거짓 증언이 떨어지자마자 연화는 기가 막혀 월이를 쳐다보았다. 월이야, 네가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연화의 절규에 최도령마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다. 마음이 독한 줄은 알았지만 아랫사람까지 매수하려 들다니 내 너에게 정이 뚝 떨어졌다. 최도령의 차가운 한마디는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명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보세요.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이녀는 도둑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망치려던 유물입니다. 당장 관아에 넘겨 주리를 틀고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명옥의 목소리는 광기에 휩싸여 높아져만 갔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악독한 말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년이 들어온 날부터 재수가 없었어. 혼수 이불을 찢어먹질 않나, 비싼 폐물을 훔치질 않나,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것이 들어와서 감히 양반과 물을 흐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년. 명옥은 흥분하여 발을 구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최진사 내외도 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화는 그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늘이시여, 정말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 거짓된 혀가 진실을 덮는 것을 허락하실 겁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명옥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크게 벌렸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칠 것이다. 내 혀가 썩어 문드러져도 할 말은 해야겠다. 저녀는 명옥이 소리치던 도중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컥, 컥.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목구멍을 틀어막은 듯. 말문이 턱 막히며 괴상한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다. 명옥은 당황하여 입을 뻐끔거렸으나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입안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딱딱한 돌덩이가 자라나는 듯한 끔찍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헛구역질을 하려 했으나 혀는 이미 그녀의 의지를 벗어나 있었다. 명옥아, 왜 그러느냐? 놀란 어머니가 달려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명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어머니, 혀가 이상해요. 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뿐이었다. 명옥의 입은 쩍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혀는 검붉은 색으로 변하며 급속도로 굳어가고 있었다. 마치 며칠 전 노승이 말했던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여.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명옥은 미친 듯이 제 입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혀를 끄집어내려 했으나 혀는 이미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명옥은 숨이 막히는 듯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고통보다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다. 자신이 내뱉었던 거짓말들이, 그 독사 같은 말들이 역류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명옥이 바닥을 구르며 몸부림칠 때마다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단말마의 고통 섞인 신음이었다. 끄억, 끄. 그녀의 눈은 뒤집힐 듯 흰자가 드러났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보글 일었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을 불러.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소동 속에서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옥을 바라보았다. 연화의 눈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형님, 어찌하여 스스로를 해치는 업을 쌓으셨습니까? 그때 바닥을 구르던 명옥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다.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와 함께 멍석 위로 굴러 떨어진 것은 며칠 전 명옥이 훔쳐 연화의 방에 숨겨두었다고 거짓말했던 또 다른 폐물, 시어머니의 은가락지였다. 명옥은 연화에게 또 다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미리 훔쳐 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은가락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본 순간 최진사와 최도령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거짓 증언을 했던 하녀 월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기씨가 시켜서 월이는 공포에 질려 술술 불기 시작했다. 비녀도 아기씨가 훔쳐서 새아기씨 방에 넣으라고 시켰고, 저에게 쌀 가마니를 주며 거짓말을 하라 했습니다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월이의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굳어버린 혀, 굴러 떨어진 은가락지, 그리고 하녀의 자백,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최도령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누이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누이가 싫은 질투에 눈이 멀어 아내를 모함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악귀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연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부인, 내가 눈이 멀었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최도령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최진사 내외 또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자신들의 딸이 저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한편 명옥은 굳어진 혀 때문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해명하고 싶었으나 혀가 움직이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짐승처럼 엎드려 으으 하고 우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거짓으로 남을 해하려던 자가 맞이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침묵의 형벌이었다. 노승의 말대로 돌이 말을 하고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던 연화의 진실이 밝혀지고 남을 모함하던 명옥은 영원히 말을 잃어버린 것이다. 잠시 후 의원이 도착하여 명옥의 혀를 살펴보았으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괴이한 일이로다. 혀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맥이 통하지 않으니 이는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벌처럼 보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의원의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명옥은 절망에 빠져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거짓 연기가 아닌 뼈저린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 한 번 굳어버린 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최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하인들에게 명했다. 저 아이를 안방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며느리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내 오늘 집안 단속을 잘못하여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최진사는 연화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 또한 연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가, 미안하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꼬. 연화는 시부모님 앞에 엎드려 함께 울었다. 아버님, 어머님,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형님이 절이 되셨으니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연화의 그넓은 아량의 집안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침묵과 참회의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명옥이 끌려가며 남긴 하는 처절한 신음소리만이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남을 해치려던 새치여가 맞이한 비참한 말로를 세상에 알리는 경종과도 같았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명옥의 굳어버린 혀처럼 비장하고도 서슬퍼런 빛을 띠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햇살이 내리쬐듯 최진사 댁에는 전에 없던 평화와 안온함이 찾아왔다. 명옥이 벙어리가 되어 안방구석으로 물러난 뒤 집안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달라져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던 명옥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하인들을 닥달하는 매질 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연화의 부드럽고도 단호한 목소리와 살림 돌아가는 활기찬 소리뿐이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안살림을 도맡게 되었는데 그녀의 솜씨는 실로 매서우면서도 덕이 있었다.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던 하인들을 다시 불러들여 따뜻한 밥을 먹이고 뒤죽박 죽이던 집안 법도를 바로 세우니 아랫사람들은 연화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진심으로 따랐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에 이제야 진짜 봄이 왔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 집안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방에는 명옥이 살아있는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혀가 돌처럼 굳어버린 명옥은 하루아침에 천하를 호령하던 신우이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병신 신세로 전락했다. 그녀는 말을 하려 할 때마다 턱이 빠질 듯한 고통과 함께 끄으르, 꺽 하는 짐승의 신음만을 토해낼 뿐이었다. 밥을 먹으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음식물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고 죽을 쑤어 겨우 목구멍으로 흘려보내야만 했다. 명옥은 거울을 볼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며 물건을 집어던졌으나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 그 분노는 고스란히 자신의 속을 시커멓게 태울 뿐이었다. 그녀는 방문 틈으로 보이는 연하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눈에서 시뻘건 핏발을 세우며 질투의 불길을 태웠으나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입은 영원히 닫혀버린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었다.